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최근에 3년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연구원님께서는 이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랑 비교해서 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참 이제 과거 얘기랑 같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부동산 PF는 손실이 당연히 이제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제 건설사 PF에 대한 우려는 집값이 고점이었던 2006년, 2007년 이때도 되게 그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PF가 위험하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PF가 되게 많았었으니까요. 네. 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야 이게 문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결국 실제로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이제 뭐 이제 도산하고 뭐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 이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2011년과 2012년 이때에 걸쳐서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PF라는 게 이게 부실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2006, 7년부터 이제 부동산 PF 심각성이 논의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에 저렇게 많았던 PF 규모가 2012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는 저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감소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손실 처리를 이게 후행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저렇게 부동산 PF 자체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 PF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현재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런 물량과 아직 분양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부동산 PF라고 하는데, 뭔가 결국은 PF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공급 예정인 물량들을 결국 공급으로 계속 이제 밀어냈다라는 것이고, 공급으로 밀어내지만 새로운 공급 물량을 수주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결국은 그러면 애당초 할인 분양을 세게 해가지고 손실을 한 번에 털고 넘어가면 더 빠르게 이 부실을 처리하고 그냥 그만큼 어떤 업계의 부담도 더 덜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공급자 입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령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집을 10억에 샀으면 그래도 10억 이하에 팔기 싫은 그렇죠.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아무리 남들이 야 이거 8억 간다, 더 떨어질 거야 이래도 그래도 내가 산 가격이 10억인데 네. 어떻게 내가 지금 손실 보고 파냐, 약간 기다리지 뭐 이런 마음이 있듯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2006, 7년 그렇게 높은 집값 그 시세를 보면서 당시 PF를 키웠었고, 그러면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만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시세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춘 시세에 굳이 지금 분양을 해서 손실을 막 이렇게 먼저 떠안기보다는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네. 이게 기다렸을 때 바로 집값이 바로 반등해 준다면야 그 기다린 보람 있다 하면서 이제 얼른 다시 분양을 해서 이제 뭐 손실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 당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서울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다려도 더 떨어지기만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이제 그 할인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했던 거를 또 할인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손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PF 심각성은 2006, 7년부터 논의됐지만 건설사나 이제 저축은행이 이제 도산하게 된 거는 2011, 12년 굉장히 나중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결국 부동산 PF라는 것도 시세가 내려가면 공급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PF도 줄어들고, 그렇죠. 시세가 오르면 너도 나도 이제 사업하자, 이제 주택 사업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PF 물량 자체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PF 규모 자체는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집값 시세라는 게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 물량들은 상당한 이제 손실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야만 할 건데, 과연 이렇게 빠르게들 손실을 인식하겠느냐? 과거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좀 더 어떤 회복을 기다려보고 싶은 그런 사업 주체들의 마음을 감안하면 이 부동산 PF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미분양 물량이랑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분양 주택 물량 이제 수치가 한 8만 호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미분양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이제 2008년 이때 한 16만 5천 호, 뭐 거의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16만 5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뭐 한 절반 이하 수준이고, 그리고 장기 평균으로 봐도 제가 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분양 물량의 어떤 장기 평균치를 보면 대략 한 7만 호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분양 물량의 절대 규모만 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 뭐 그런 심각한 레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할인 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공에서 이제 미분양을 매입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심각성은 지금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그러면 2007년에서 8년 이렇게 넘어갈 때 미분양 물량이 고작 한 6, 7만 호 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한 16만 5천 호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이제 민간 택지에도 다 확대를 한다라고 했더니 건설사들이 그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떤 분양 대기 물량을 한꺼번에 이제 분양을 실시를 했었고, 네. 이거를 당시 높은 시세대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다 외면을 해서 이 분양 물량이 죄다 이제 미분양 물량으로 이제 전가가 됐었던 거고요. 결국은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자체는 이제 그 시세가 결국 좌우를 하는 것이고, 네. 시세가 최소한 더 내려가지 않는다 혹은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미분양 물량은 이제 그 절대 규모 자체도 내려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옆에 보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 붉은 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물량 추이인데요. 2010년, 11, 12, 13년처럼 이제 수도권 집값이 약세였을 때 보시면 미분양 물량 자체도 증가하거나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반등하고 오르니까 미분양 물량 자체도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은 비록 뭐 미분양 물량의 절대 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이다라고 해도 저 지금 부동산 PF들이 대부분 2020년, 21년 그때 시세대를 타겟팅하면서들 이제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들어간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PF 물량들인데, 네. 그 시세대로 분양을 했다가는 지금 다 수요자들이 외면할 테니까 모두 다 이제 미분양 물량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 뭔가 이제 현 시세 혹은 현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 미분양 물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서 미분양 물량 자체는 그래서 통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문제는 현 시세대로 분양을 했다가는 이제 PF 사업장들은 이제 대규모 손실이 네. 나는 게 불가피하고, 그러면 그 손실이 나는 만큼 이제 건설사라든가 제2금융권 이 손실을 분담해야만 하다 보니까 부동산 PF가 많은 회사일수록 좀 부실해지는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문제는 2006, 7년부터도 심각했는데 왜 2011, 12년 가서야 터졌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제 금융위기라는 그 전후한 그 시기에는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손실까지 막 낸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충격, 그 회사가 받는 충격도 훨씬 더 크겠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나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데들이 뭐 손실 난다, 뭐 어떤 뭐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소식만 따면 지금 막 다들 겁나가지고 막 뱅크런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경제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뭔가 허약하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 손실을 막 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2011, 12년 그때를 돌아보면은 당시 이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에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당시 코스피 지수도 그래서 뭐 차화정 이런 테마들이 이제 다 굉장히 이제 주가 지수도 오르는 그런 정도로 어떤 수출 주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았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부실 같은 문제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즉 중소형 건설사나 저축은행 정도 좀 몇 개 정도 이렇게 좀 구조조정해도 네.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건설사나 저축은행들 이런 데들이 어떤 부동산 PF 때문에 막 큰 손실을 이제 반영하고 그로 인해서 막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수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좀 더 어떤 글로벌 경기 혹은 우리나라 경기도 좀 더 좋을 때, 좀 더 좋아졌을 때 그때까지 이 문제를 좀 더 이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예상되는 그런 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모로 계속 이제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와 상황 자체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뇌관이 터졌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금융위기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뭐 학자들이 야,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해도 결국은 보통 사람들과 기관의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만 그때를 떠올리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저렇게 되니까 막 도이치뱅크 뭐 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심리가 좀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심리가 이렇게 공포 심리가 전염이 되는 시기에는 되도록 문제 자체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약간 PF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당장 어떤 큰 손실을 내면서 업계 구조조정을 바로 이렇게 도모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연을 시키는 유동성 리스크 자체를 일단은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 같은 무주택자들은 뭔가 이런 하락기에 집을 사야 하는지 뭔가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왔다, 뭐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 뭔가 그 아이디어에 착안하면 도대체 2012, 13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점들을 좀 특징으로 잡아보면 또 유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뭐 가령 저는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특징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2010년, 11년에 걸쳐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그러니까 항상 허약한 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사일수록 입지가 더 좋지는 않은 좀 더 덜 선호되는 곳들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부실이 나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우리가 익히 브랜드를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마저 주택 사업에서 이제 적자를 냈던 게 이제 2013년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대형 건설사마저도 주택 사업에서 적자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침체의 어떤 그 거의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징후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형 건설사마저도 적자가 나는 수준이 되면은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다. 어떤 입주 물량 표에서 보시다시피 입주 물량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신축 아파트 공급 자체가 위축된 지가 꽤 오래됐다라는 뭐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집값에 반등하는 빌미가 될 수가 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렇게 집값이 한 1년 정도 빠지다가 반등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게 1년, 2년, 3년 너무 오랜 기간 하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집값은 이제 안 오른다. 그때 당시 이제 또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혹은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우리나라도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횡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단 다들 전세를 사려는 쪽으로 택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은 내려가는데 전세가는 오르는, 그래서 이제 집값과 전세가의 갭이 굉장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 2012, 13, 14년 집값과 전세가의 괴리, 갭 차이가 굉장히 적었었다. 이것도 일단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생히 경험했듯이 입지가 그래도 좋았었던, 즉 뭐 마곡이라든가 위례, 미사 이런 데 공공 분양 물량. 그러니까 공공 분양 물량의 특징은 이제 공공에서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최소한 한 10% 정도는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분양 물량마저도 당시엔 미분양이 났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때 당시 어떤 하락장이 깊어졌을 때 보였던 특징들,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예, 불러만 주시면 뭐 저야 영광이죠. 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